저는 조희대가 2023년 12월에 그 임명이 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밝혔던 첫 일성 중에 하나가 633이잖아요. 네. 그렇죠. 선거법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신속히 결정을 해라. 그래서 1년 안에 결정 내라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1심에서 2심 사이가 이제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자기가 뒤에서 갑자기 훅 하고 땡겨버려가지고 1로 땡겼잖아요. 63 앞에 게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걸리고 자기가 1로 땡긴 거죠. 네. 땡기면서 결국은 자신의 633 원칙 안으로 이제 딱 밀어 넣었는데 633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재명을 날릴 각오가 돼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633을 굳이 얘기한 이유도 이게 바로 선거가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그거 얘기할 때만 해도 이게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왜냐하면 그 계엄은 저는 이제 조희대와 함께 짠 판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끌려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은 선거에도 못 나가보고 이번에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일정 속에 있었다라는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일이 벌어진 게 2심이 이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나는 뻔히 알아. 1심 판결 보고서 그래 내 생각하고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건데 2심이 이제 그 무죄를 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2심을 1심에 맞춰서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요것만 이제 골몰하게 됐던 게 지난 1개월간의 일이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심 때문에 좀 헷갈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2심이 그렇게 나서 저는 조희대가 633 했을 때 그걸 의심하긴 했었지만 2심이 그렇게 나니까 뭐 생각 의지가 있었다고 한들 실패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2심이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보니까 그 물론 판결 자체는 훨씬 많고 합리적인 판결이고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에도 부합하는 판결이긴 하지만 현재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는 2심이 의도치 않았던 옆으로 나아간 판결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더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상태가 된 거죠. 저는 윤석열이 1차 쿠데타를 일으켰고 한덕수가 2차 쿠데타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이제 조희대가 3차 쿠데타를 지금 시도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정준희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원이 내란에 처음부터 이렇게 인발부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이 탄핵이 됐을 때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됐을 때 그때부터 상당히 뭔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막 개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조희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사법 쿠데타 이런 것들이 한덕수의 머리나 혹은 조희대 구상이라든가 윤석열의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기획하는 쪽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파면 이후라고 보면 좀 약간 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임명 안 하고. 그러면 파면 이전부터여야지. 그렇죠. 결국은 결국은 걔네도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파면이 된 거니까. 실패하고 그렇죠. 결국은 계엄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거 내란이 실패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이른바 그 사인방들이 모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쭉 이런 그러니까 가닥을 잡아왔다라고 12월 3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큰 그림들을. 근데 그게 이제 변수가 몇 가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항소심 재판부의 이 무죄 판결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항소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 안 할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던 이유가 거기 재판부 판사들이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판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판결은 불가능하다라고 이 기획자들은 생각을 했을 건데 의외의 변수가 지금 나온 것이고 그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기획자가 누구가 됐든 간에 이 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럼 내가 이건 총대 매겠다라고 해서 지금 칼을 휘두르고 나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누군가가 실제로 가교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다음 대법원은 움직였을 것 같아요. 네. 2심은 기대했지만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안전하게 가려면 당연히 요 사이에 움직였겠지.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계엄 즉 내란하고 연관된 쓸 것이다 사법회의를 이제 그 주도함으로써 라는 설이 이제 민주당 조상호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계엄 자체를 사전 모의한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조희대에 되게 만약에 이 그 계엄 이후에 뭔가 내란하고 연관성이 생겼다면 조희대라는 사람의 정말 본질이 잘 보여지는 거라고 보는데 이때 원래 사법부는 유감 표명을 하거나 또는 응하지 않아야 되거든. 군사 재판에 딸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법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최상목이 그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예산 쪽지를 받고 예산을 짜려고 했듯이 조희대도 계엄하에서 자신의 사법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상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네. 다시 말하면 계엄에 협조하기로 처음에 얘기를 짜고 막 이러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계엄에 저항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최상목과 조희대가 비슷한 이제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거다. 애초에 이제 그 계엄 자체를 같이 모의했다라기보다는 그거는 결국은 저기 충암고 라인이 이제 같이 만들어낸 거니까 군인들하고 해서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연관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무리수까지 이제 두게 된 것들이 있긴 있으나 애초에 출발부터 이재명은 날린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었다. 취임 이후로 네네. 뭐 이거는 이제 되게 확실해 보이고요. 저는 한덕수 같은 경우는 한덕수는 1차와 2차가 나뉘는데 계엄 이후에 한동안 정신이 없다가 지령을 받은 거야. 네. 지령이라는 게 반팀 명령을 받았다기보다는 뭐 중간에 메신저도 있고 몇 그룹들이 서로 연락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덕수가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특검법 같은 거 거부해라. 두 번째 대법관 임명해라.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해라. 이 세 가지. 예. 이걸로 이제 그 스탑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 헌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리고 대법관에는 마영주를 꽂아 놓음으로써 사실 과잉한 입법 그렇죠. 임명권을 쓴 건데 어쨌든 대법관 체제를 자기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일단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거부권은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 셋 다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이렇게 한덕수가 나서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지 한덕수 개인의 욕심이었다라기보다는 한덕수하고 연관된 요 카르텔이 결국 함께 움직인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의 그 전원합의체 회부는 바로 이 자신감의 바탕을 도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게 잘린 건 아니죠. 탄핵 당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한 이상한 일 중에 그 대통령 몫을 밀어넣기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이제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제 나온 거죠. 결국에는 이재명 자르기는 시도하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이후에 헌재에서 예를 들면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올 수 있고 네.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 같은 거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헌재가 키를 줄 거라서 그때 헌재가 최소한 파면 이후에 자신들의 통제력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 시도를 해버린 건데 헌재가 그걸 가로막은 거지.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지금 보면 그 기존의 권력기관 중에서 헌재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헌재만. 이게 헌재가 그들 뜻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저는 이 카르텔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야 이제 물론 당연히 탄핵권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였었지만 결국은 헌재가 이들 카르텔 안에 포섭되지 않은 것. 이게 현재와 같은 사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들이 계산할 수 없었던 요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도 뭐 이게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헌재가 한덕수까지만 탄핵을 했었으면 그게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탄핵 인용을 이제 그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좀 꼬인 논리를 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헌재가 버티긴 버틴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추측이 되는데 또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봐도. 네. 왜냐하면 그 카르텔에 완전히 강하게 묶여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깽판을 치는 게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한덕수의 탄핵이 거기 이제 물려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게 넘어온 거구나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독수 탄핵건에서 뭐 잘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이제 헌재가 이렇게 유일하게 남아 있지만 하나의 단일한 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이유예요. 네. 예, 그 구성상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가 없는 그쵸. 조직인 거지. 다만 이제 설득의 과정이나 이런 걸 약간의 거래 과정이나 이런 걸 거쳐서 그래도 대통령은 파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헌법재판관 임명 저 따위로 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독수 탄핵에 대해서 이제 서로 합의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판결문이 저는 그때도 그게 굉장히 이상했었거든요. 예. 계속 이상했어요. 그 판결문이 한덕수에 대한 그게 계속 걸리는 거지. 그렇죠. 누가 봐도 되게 어색한 너무 어색했어요. 이유니까. 왜냐면 네.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문은 그렇게 수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억지로 썼다는 게 너무 드러났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네. 한덕수 탄핵은 하는 게 당연히 정당하고 맞지만 네. 한덕수 탄핵했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가 그 파기환송 안 했겠습니까? 외려 더 빨리 하려고 노력했겠지. 그럼 이제 또 네. 다른 한덕수 2 하나 만들어서 또 했겠죠. 그럼요. 뭐. 네. 여기서 한덕수는 키맨이 아니에요. 키맨이. 그렇죠. 예, 한덕수 그냥 자체가 중요한 건 인형에 불과한 거고. 예, 그 카르텔의 이제 앞에 얼굴마담 정도의 의미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을 꾸리고 집행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조희대가 노린 게 그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 자기가 이제 대법원장이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조희대의 미션과 역할이 그거 하나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지금 내란 실패했잖아요. 탄핵됐잖아요. 이 지기현한테 갔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지기현이 이상하게 지금 공판을 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하고 막.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대법원 가서 최종 판결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뒀나?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어도요. 일단 형사 1심 재판부가 지기현한테 갔는데 결국에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혹시 플랜에 넣었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지금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네. 어떤 것까지? 지기현이 어떻게든 1심에서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판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계속 항소심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큰 소설이긴 한데 이재명을 날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민주당 후보는 없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문수가 됐든 한덕수가 됐든 자동으로 뭐 둘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정말 거칠게 저는 이런 사법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내란죄 그러니까 대법원에 조희대가 있음으로써 그냥 파기 자판이라도 해서 그렇죠. 무죄로 하는 거야. 무죄로 하는 이런 그림을 정말 미친 인간처럼 그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미친 인간이죠. 예. 이미 충분히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기현 건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조희대가 명령을 내려서 지기현이 그거를 수행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워낙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석방은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바라는 일도 아니고요. 물론 국민의힘은 전 주된 변수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조희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빚갚음을 한다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 하나 정도를 제외해 놓고 나면 전체판에서 윤석열이 석방되어 남아있는 상태는 윤석열 지지자들에 대한 약간의 위로와 윤석열의 파면을 그렇게 원했고 내란 처벌을 원했던 사람들에서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한 결정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란에 어느 정도 연루가 됐다면 내란을 어떻게든 좀 더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정도 안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석방까지 시켜야 됐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재명에 대한 이제 파기환송권은 확실하게 이제 이건 애초부터 작심한 이제 그런 일이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 가지 남은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선에서 낙마시킨다. 그 이후에 이제 뭔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한다. 이왕이면 한독수가 어부지리로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정도 판까지는 이제 끌고 온 셈이겠죠. 그리고 김문수가 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뭐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저는 김문수는 이런 카르텔의 내밀한 한 1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덕수의 고리가 훨씬 더 가깝지. 네.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다르잖아요. 김문수는. 어찌 됐든 변절을 했던 어떻게 됐든. 하지만 김문수가 돼도 큰 피해는 없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재명만 날리면 뭐 목적한 바는 충분히 이루는 거니까. 네. 라우스틴님 뭐 하고 싶은 말 뭔지는 잘 알겠는데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렇게까지 계속 뭔가를 주장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냥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적당히 던져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심해서 이건 일어난 일이고 이건 한두 달 사이에 결심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은 날려야 될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다수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고법에서 뭐 예를 들면 유죄를 확정시키든 또는 어떤 식의 뭐 기술들이 나와서 하든 6월 3일 이전에 대법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인 건 거의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의심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여요. 네. 네. 저는 그래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래도 좀 다른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매우 처음에는 순진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변론기일을 잡더라고요. 그렇죠. 5월 15일로 네. 바로 잡고 그리고 도무지 저도 재판을 받아봤고 정미정 박사님도 재판을 받아봤기 너무 잘 알겠지만 처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걸 그냥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사람 시켜가지고 이거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맥과 궤를 정확하게 같이 하는 저는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니까. 그렇죠. 속도전을 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향해서 변론기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취소해 줄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그러면 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그 기간 동안 재판 일정을 이런 식으로 잡는 법은 저는 못 봤고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이 관련된 재판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들도 너무 많이 잡아놨거든요. 네. 심지어 6월 3일 대선 당일까지 네, 재판 일정을 잡아놨던데 그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만약에 변론기일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를 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럼 뭐 탄핵해야죠. 네.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아마 약간의 반신반의 정도가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느 정도까지가 행할 수 있는 무리수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붙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최악의 수를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아마 일자상으로 그나마라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7일이다
아니다 20일까지 합쳐서 27일이다. 네. 예, 또는 그 이상까지 쳐가지고 한 30일 이상이 된다. 대법에서 확정이 날 때까지. 뭐 예를 들면은 무죄가 나와서 파기 재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그렇게 쳐도 뭐 아무리 짧게 쳐도 일주일 정도니까요. 그렇게 치면은 이게 이제 6월 3일을 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들을 따지면, 근데 이거 아마 안 지킬 거다. 네. 예. 근데 일주일이 아마 이제 최소선인 것 같고 20일, 그러니까 항소 이유서를 이제 내는 이제 그 피고인이 네. 이 부분을 이제 인정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내려버릴 것이다. 네.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기껏해 한 열흘 정도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럼 5월 25일 정도고 6월 3일보다 먼저 떨어질 가능성들이 최악의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법리상으로는 20일까지는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 이거는 그냥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일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할 일은 없다. 변호사분들이나 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상고 제기 기간 7일하고 네.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반대쪽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조희대가 지금 한 걸 봐라. 거의 뭐 위법, 저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조희대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저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저 20일 안 지킬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얘기가 다 맞다고 봐요. 다 우려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비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책을 마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저거 안 지킬 가능성이 있는 가정 전제하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경험을 돌이켜 보자는 거죠. 직위원이 법에 있는 문구 다 대놓고 무시하면서까지 풀어줬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풀어줘서 아니 판사가 저렇게 위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제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해봤자 그것을 관할하는 대법원이 가만히 있는 한,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는 한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대법원장이 자기가 나서서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판에 앞으로 그걸 그렇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저는 그런 태도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무조건 그걸 다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분한 대비는 해놔야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얘기하신 거는 변호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아요. 이를테면 상고 이유서를 이번에 반드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으로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났는데 그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거는 검찰 측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죄에 대한 상고 이유서니까.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돼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뭐 유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상고 이유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지금까지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걸 당연히 20일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다. 이게 논리적 법적으로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게 그냥 뭐 똑같은 건데 그냥 우리가 판단할게라고 조희대가 미친 척하고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조희대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는데 그걸 알았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럼 아무 문제도 없이 27일 해서 어차피 그 안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다고?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꺾을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는 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건 이재명은 끝까지 자기들이 날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역산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마지노선을 잡고 마지노선부터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뭘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조희대가 한 짓은 바로 정확히 그거에 해당한다. 6월 3일 전까지 하려면 언제까지 자기들이 빨리 전원합의체 구성해가지고 넘겨야 되는지.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파기자판을 빼고 파기환송으로 해도 역산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 덜 무리한 수를 이제 쓴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더 많은 폭탄을 던질 수 있는 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루려고 한다라고 전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민 기자님 얘기하신 것 안에서 나왔는데 얘네들이 위법을 한다고 해도 위법 이후에 이들의 위법을 교정할 수단이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자기가 돼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한 다음에 탄핵하면 소용없거든. 네. 그런다고 해서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재판이 무효가 안 된다면 당연히 선거에서는 우리 얘네 당선인 선언할 수 없어. 또는 투표하지 마. 이따위 행동들이 선관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해서 뭐 결국 재심 결정이 난다거나 뭐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그걸 뒤집힌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수많은 그 사장들 방송사 사장들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결국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책임은 나중에 그들이 질지언정 예. 현실적으로 이재명의 당선은 못하게 막는 것은 그렇죠. 이루어진 다음이 돼버리는 그들의 목적은 달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보면 성공한 쿠데타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애초에 12.3 계엄도 불법적인 걸 모르고 그들이 그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대충 쓴 거야. 이기면 누가 그 불법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내가 다 이겨서 다 죽였는데 이번 판도 마찬가지인 거죠. 위법해. 하지만 이재명 자르고 다 이겼어. 뭐가 문제야. 네. 그다음에 뭐 10년 뒤에 뭐 정의가 승리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모든 카르텔이나 법조계의 민낯을 드러내서 그들을 훨씬 더 철저하게 응징하고 개혁하는 동력을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어쨌든 혁명의 동력이 돼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진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거 전에 쓸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이 있다면 굳이 거기까지는 안 가야 돼. 그 헌법적 수단이라는 게 탄핵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이제는 국회가 탄핵이라고 하는 수단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선제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다. 여기서 선제라고 하는 건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탄핵해라가 아니라 절차를 갖춘 채 탄핵들을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카드 외에 다른 카드를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안 해봤고 대법관,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안 되고 네. 그리고 이른바 역풍. 다시 말하면 선거 과정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게 결합돼 가지고 이제 그 카드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저는 역풍 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분다고 생각해도 선거를 할 만한 선거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역풍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역풍을 맞을 주체가 사라지는 판이에요. 네. 무슨 역풍을 얘기해요 지금. 저는 역풍은 이제는 고려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가 있어요. 그럼 제 말이 그 말일까? 역풍을 맞을 주체가 없어지는 거야. 후보가 네. 사라지는 거라고. 무슨 역풍 타령이야. 그리고 이제 아주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플랜 B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안 돼. 근데 그 플랜 B를 마련하는 즉 그 자체가 이거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상상 이상의 그 시그널이거든요. 아유, 네. 그럼요. 이거 당할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그럼. 그러면 나머지로 이제 힘을 빼놨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전선이 흩어져. 그렇죠. 애호가 흩어지고. 그럼요. 네. 그럼 플랜 B를 밉시다. 뭐 아닙니다. 탄핵은 그래도 진행해야 됩니다. 플랜 B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내부에서 수많은 논쟁들이 생길 거라고. 그러다 이제 분열하게 네. 되는 거죠. 분열하게 되는 거죠. 대수의진을 치고 목을 네. 걸고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플랜 B가 있어서 만약에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로 하나 때려 맞고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랜 B로 마련해 놓은 사람을 막 밀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결국 당선이 되는 데까지 만약에 간다고 쳐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그 박탈감이나 상실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생길까? 아유, 그거는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새 정부를 구성할 만한 힘이 생길까?
오히려 그냥 그 사람 어떻게 내가 너 어떻게 당선시켜줬는데 하면서 온갖 이상한 얘기들만 난무하다가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한 채 그러고서 누구 총리 임명하면 또 왜 걔는 또 왜 했냐는 둥 장관 하면 또 걔는 또 뭘로 끌고 왔냐는 둥 그러니까 이재명의 리더십이 아닌 리더십으로 이 국면을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네. 이 플랜 B라는 사람의 당선으로는. 네. 그럼 그게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는 거지. 네. 그렇다면 플랜 B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뭐 준비할 수도 있고 누군가 어딘가 쓱 하고 내가지고 갑자기 정미정이 무소속 등록 막 이렇게 할 수도 굳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이름을 나인가? 아이고 어떻게 등록해놨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주류도 아니고 일부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플랜 B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세긴 세구나. 아, 그럼요. 이번 이 공격이 정말 셌던 거예요. 저는 그쵸. 개헌만큼 셌다고 봐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정말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게 맞아요. 대신 우리끼리 화를 내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정리를 잘해야죠. 네. 아, 다들 진짜로. 제가 이제 다른 여기서 분들, 우리끼리 화내면 안 돼.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선순위가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네. 가장 강력했던 게 내란 비상계엄이었고 두 번째가 이번에 조희대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거야. 저는 개인적인 강도만 놓고 보면 이게 1등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야, 윤석열이 그 짓을 한 거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막 놀랄 그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희대라든가 흔히 말하는 그 기획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들이었거든요. 네. 원래 뒤에서 조정하지. 자기네들이 지금 칼 빼들고 지금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급하구나. 그리고 정말 사생결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 지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거예요. 그냥. 알 거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 바로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건데 대법원의 결정은 물리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야. 그렇죠. 네. 윤석열의 계엄은 물리수단이 있거든. 그렇죠. 네. 탄핵시켜버리면 돼요. 계엄 해제하면 되고 탄핵시키면 되고 이 대응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합법적인 수단들이 있는데 대법원의 결정은 대응수단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입은 거고 맞아요. 이게 또 한 번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결국 그 이상의 당연히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것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무력감에 안 빠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그 요청이나 그 목적은 절대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남은 게 그들도 구슬하면 우리도 이습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방법론이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민주당은 이제 고법에서 공판기일 지정한 걸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네. 안 받아들이겠죠? 저도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면 이제 그게 이른바 좀 더 합리적인 사람들의 이제 생각에 맞게 조금 더 돌아가는 거고 이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해지는 그럼 거죠.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고법 재판부 탄핵해야 돼. 네. 자, 탄핵을 했어. 그러면 다시 재배당을 하겠죠? 그렇겠죠. 할 겁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하는 일이니까 대법원에서 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대법관 탄핵해야죠. 해야죠. 네. 그리고 나면 대법관 탄핵이 실질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탄핵을 해야죠. 네. 한 10명까지는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리한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찬성을 한 10명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도 괜찮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한 가지 남는 게 헌재를 통해 가지고 헌재가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이 예를 들면 선거 이전에 나오면 당연히 더 안 좋고 부정적인 결정이 또는 선거 이후에 나오더라도 그것도 이제 정권 초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한덕수가 이제 자기 맞아요. 지인들 밀어넣으려고 이완규 같은 이완규. 진짜 끔찍합니다. 행동대장들 밀어넣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여기 얘네는 헌재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법관 탄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헌재 안에서 최종선을 어떻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만들려고 한 건데 그게 일단 막혀버렸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헌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는 그 이후의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도 또한 합리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얘기했지만 만장일치가 가능한 것 위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선을 냈어요. 네.
이거 만장일치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대법관 탄핵은. 맞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철저히 다음 정부 하에서 뭔가 법을 바꾸거나 뭐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릴 테고 헌재와 대법원 사이에 누가 더 최고 재판 기관이냐라고 하는 것을 둔 일대 자존심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다면 이 마지막 헌재가 어떻게 할까는 지금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앞에 것까지 해야 된다. 이게 불과 아마 일주일 사이에 일어날 일일 거다. 저는 그 뒤에 그거를 혹시 이제 추진을 할 때 어차피 헌재로 대선 끝난 뒤에 이 대법관 탄핵 관련된 안건이 헌재로 넘어간다는 전제하에서요. 예. 그때 결론이 내려진다는 전제하에서 대통령 추천목 두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냥 초반에 그냥 적극적으로 행사해가지고 임명해 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6.3 이후에는 이제 그냥 다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흔히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들 전반적으로 의견이 안 좋던데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그 4심제 대법원의 판결도 헌재로 가져갈 수 있는 지금 대법원이 이 정도로 막합하로 나오면은 그것도 한번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되는 사안이지 않나. 그렇죠. 네. 네. 토요토로에서도 한번 정리했는데 대법관 수 증원. 일단 증언은 예. 그렇죠.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한 최종 한 번 더 헌재 이제 의견을 묻는 결심을 실질적 사심제. 네. 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물론 모든 게 다 사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특정 그렇죠. 사안에 관련된 네, 것만 네. 이거를 하는 거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헌재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겁니다. 아유, 그럼요. 네, 최고재판소가 이제 바뀌는 거 확실하게 그렇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되는 일이거든.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대법관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그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할 수는 없을까? 맞아요. 아니 제발 좀 지금 너무 이게 특정한 어떤 학교 출신 일단 네. 단적으로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딱 그냥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놈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카르텔로 묶이지 않을 만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는 좀 뭐 어떻게 출신이라도 좀 다양하게 해서 그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어야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 판사 중에서도 왜 다양한 판사들이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만 꾸리겠어? 나는 이 문제의식을 확실히 이번에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구성을 달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늘리고 수도 늘리지만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안에서. 이게 논의를 너무 크게 벌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쭉 보면서 입법부는 선출직이잖아요. 그리고 행정부 수장도 일단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국무위원을 꾸려가지고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사법부는 아무런 견제를 안 받아요. 네. 이런 지금 이 사법부의 존재를 이대로 놔둬도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사법부가 대놓고 물론 저항하진 않았지만 은밀히 저항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다수도 판사 출신이고 적어도 법조 출신인 경우들이 되게 많고 법조 출신들은 대법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좋은 말로는 존중, 네. 나쁜 말로는 두려움이죠. 예,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을 못 해요. 네. 예, 그게 그 세계에서 찍힌 어떤 의미로 찍히는지 알기 때문에 또라이로 찍히는 거거든요. 네. 네. 감히 네가 어떻게 대법관을 네 따위가 이거로 찍히는 거고 그리고 혹여라도 자기한테 관련된 재판이 조금이라도 검사가 하나 걸어가지고 올라갔다. 그렇죠. 빼박 대법원에서 예,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판사가 두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네. 검찰보다 더 두렵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못 꺼냈지.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쪽에 대법원이 뭐 난사를 하든 뭐 총을 쏘든 막 그래가지고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날아가는 국회의원 한 5-6명 있을 수 있어요.
되게 미안하지만 그 정도는 콜레이터럴 데미지야. 그래 전투 중에 있을 수 있는 부상이고 사망이지. 그리고 그럼 나중에 보상해 줄 거예요. 예,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 시켜주고 이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럴 정도의 지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이제 이미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법부 개혁은 아마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겁니다. 배심제 전면 도입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도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거 한번 되면은 이거 그 법관의 권위는 훨씬 약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초한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배심제에 대한 약간 반신반의가 좀 있었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게 얼마나 나쁘게 쓰이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데서는 상식적 판단 내리는 데는 판사보다 나아요. 예. 대법관이 작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버리는 판결보다는 보통 사람들 여러 명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네. 예. 아 진짜 미국처럼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들이 하고 그냥 판사의 형량만 정하고. 네. 아 이게 뭐예요 진짜. 진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왜 특수법원들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독일 연방재판소나 이제 그 이런 데처럼 연방 대법원처럼 이를테면 특정 영역에서의 그 대법관들이 그 구성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 예를 들면 가족에 관련된 가정이나 가족에 관련된 게 지금도 가정법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역을 나눠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지금 대법원들이 맨날 힘들다고 난리치거든 자기네. 그렇죠. 엄청 재판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늘리자니까. 미치겠다고. 근데 사람 늘리자면 안 해. 네. 의사랑 똑같아요. 네. 맨날 똑같아. 잠잘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의사 늘리자 그러면 난리를 치잖아요. 네. 늘려야지. 늘려야지. 아니 이번에 로고 기록도 사실상 이틀이잖아요. 이틀이지. 근데 첫날 결정을 사실상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틀 뒤에 두 번째 회의를 했을 때 그 사이에도 뭐가 있었대요 일정이. 그렇지. 맨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늘려. 초반에는 읽었대더니 말이 그다음에 바뀌죠. 그랬잖아. 다 읽을 필요가 없다. 네, 말이 왜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다 읽냐. 여러 사람이 해서 쟁점 위주로 해서 조금만 읽으면 되는 거지. 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 예. 그러니까 오해 안 할 테니까 로고 기록하고 접속 기록하고 열람 기록을 이렇게 공개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사법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는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금 조희대를 위시한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그다음 이후에 처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누군가가 뭐 움직였다 이런 소문이 많잖아요. 지금 김앤장 쪽에 무슨 특정한 이름 실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변호사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다. 그래 그건 알 수 없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수사를 해야죠. 그쵸.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계속 이렇게 했던 게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내란이랑 붙여가지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든지 한꺼번에 하든지 아니면 뭐 이거랑 이걸 쪼개서 하든지 저는 무조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 약간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 권력기관 간 대립이거든요. 예, 서로 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 간의 국가 전체를 보면서 조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는 내팽개치고 각자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서로 칼싸움을 하는 이제 이 상태예요. 그리고 이 칼은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가진 칼입니다. 실제로 사람 죽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칼싸움에서는 절대 물러남이 없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그래서 한쪽이 물러나면 그러니까 지풀에 물러나면 그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뻔히 보이거든. 그럼요. 자기들 눈에 뻔히 보인 거야. 결국은 대법원이 거의 학살 수준으로 자신의 지위가 하락하겠다. 그리고 법원의 자격이나 지위, 법원 그 판사들의 지위도 상당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날까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자라고 지금 나선 거거든. 그렇다면 여기는 안 물러날 거라는 거지. 그럼 국회가 물러나냐? 안 된다는 말이야. 안 되죠. 국회가 물러나면 이제 그때는 대법원이 이기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자기들이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판결을 자기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싸움이고 행정부는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새로 행정부가 구성된 상태 속에서 그 행정력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는 나중이라고 쳐도 지금 국회는 최대한 중간에 제풀에 물러나선 절대 안 된다. 이건 정확히 권력기관 간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는 저는 부분이죠. 법 전문가들이 좀 가만히 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지금이야 이게 너무 이제 법적인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루다 보니까 많은
뭐 판사 출신 국회의원, 검사 출신 국회의원, 또 변호사들 많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 있는 분들, 교수들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표명했으면 좋겠고,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판사들이 자기 실명을 걸고 의견을 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게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 네. 그렇다면 의견 표명이라도 명확히 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그룹도 이제 최악의 수를 내는 그룹하고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서 뭔가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는 그룹하고 그 최악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약간의 여유를 두는 그룹이 있는데, 여유를 두는 그룹조차도 이를테면 법원이 보이는 무지몽매한 그런 행동들, 앞으로 예를 들면 이제 지정 기일 취소에 대해서 거부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조차도 똑같은 태도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다만 이런 게 있으니 두고 보자, 단계적으로 두고 보자라고 하는 입장이 훨씬 더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입니다. 즉 6.3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그건 막아야 돼.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막으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법안도 만들어놔야 되고 네. 한해간도 올려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걸 어디까지 계류시켜 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짜 정도의 어떤 계산 차이 정도 있을 뿐이지 저는 근본적으로는 목적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견처럼 보이지만 이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있잖아, 그 증거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적당한 어떤 제수치료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유인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느 날 무엇을 어떻게 한다에 대해서까지 다른 의견을 가지진 않을 수 있다. 물론 정말 다른 의견인데 그걸 용서하고 포용하자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견이라는 게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물고 뜯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한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방송하고 나서 이제 금토는 저희 이제 내부 행사가 있었고, 금토 일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어느 정도는 뭐 미안도 하고. 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쓸모 있게 쓰는 그런 식의 논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쓸모 있게 좀 의견들이 막 서로 대립하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어제부턴가는 좀 약간 기운이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좀 많이 들었어요. 아씨, 오늘은 정말 거의 장난 아니었어요. 뭘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아채지 못한 채, 예를 들면 6월 3일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서 선거에만 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6.3 이전에 무슨 행동을 대법원이 벌일 거라고 전제해 놓고, 만약에 그 기미들이 나타난다면 그 기미에 맞는 행동들은 해야 된다. 다만 그 행동이 요때 이 행동인지 저때 저 행동인지 방법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희들 논의 열심히 해라. 하지만 절대로 시간적으로 늦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서로 사생결단하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하는 걸 보면 와 씨. 그러니까 화가 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저도 뭐 그들이 말하는 게 다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닌데,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지도부가 애매한 것도 아니고 지도부가 명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그 지도부가 순간순간 지금까지 잘 적절한 판단을 내면서 끌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니 그때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나온 거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 저는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그릇되지 않은 판단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던 그 지도부가 어리석은 판단을 할 거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지거나 밀리거나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모든 경우의 수와 모든 전략을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보안 유지도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대한민국에서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후보로 경선이 끝나고 나서 후보로 결정되잖아요. 당대표의 권한이 그대로 가요. 네. 네, 선거 기간 동안은. 그럼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이니까 대놓고 자 이거 탄핵해야 됩니다 이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를 겁니다라고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당의 지도부 실질적 지도부라니까요. 네. 왜냐하면 후보가 결국은 모든 당의 방향들을 결정하는 이 한 달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 다만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없어. 너무 바쁘니까. 네. 그럼 기존에 있는 지도부, 원내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이들과의 교류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이라는 리더십이 작동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가 어쩌다 보니 50이 넘어버려가지고요. 예. 그동안 지켜본 선거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이때 민주당 특유의 그 나쁜 버릇이 나오면 딱 뭐냐면 후보 교체론이에요. 맞아요. 네. 전형적으로. 지금 안 나오잖아요. 후보 교체론 안 나오잖아요. 네. 정말 지겹도록 봤습니다. 네. 그거. 정말 변형된 형태로 플랜 B론이 나오지만 그게 네. 민주당 주류에서 나오는 의견이 아니잖아요. 네. 후보 교체론 예전에 진짜 자주 나왔던 일입니다. 네. 심지어는 진짜로 경선 다 끝났는데도 나오고 예, 노무현 그 후보 때가 전형적으로 그런 케이스 아니었어요. 심각했죠 그때 진짜. 네. 이게 결과적으로 정몽준이 그따위로 나가 떨어지면서 이게 다행히 이제 네. 정권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이지 그때 사실 거의 노무현 버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민주당을 오래 봤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아는 거지. 이번에는 그딴 게 없잖아. 네. 그리고 미안하게도 그때 후단협하고 연결됐던 분이 김민석 최고입니다. 맞아요. 네. 물론 약간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이제 자기는 단일화를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그걸 압박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게 과도하게 이제 노무현을 암시키고 정몽준 시키려고 그랬다라는 식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그거야 이제 각자의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바깥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와 비슷한 어떤 분위기라도 내놓으면 안 돼요. 끝장나는 거야. 그렇죠. 네. 예전에 전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김민석 의원이 훨씬 더 아마 강경파로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최고의 방향이 지금 아마 박찬대 원내와 함께 기본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만은 민주당의 어떤 대응 방향을 답답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예.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하는 것은 딱 상황. 제가 일주일이라고 얘기한 게 그 틈새가 보이는 게 일주일 안에 일어날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15일이면 15일 전에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열흘 정도 남은 건데 일주일 안에 그 판단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일주일 안에 쓸데없이 너무 많은 싸움을 하면 안 돼. 그냥 고법 탄핵 대법 탄핵이라고 하는 몇 가지 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수를 언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만 서로 합의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칼을 빼들었으면 판사들이 탄핵 정도는 당할 각오라고. 그럼요. 저는 탄핵 당할 각오하고 나왔다고. 각오하고 덤볐다라고 나는 보거든요. 판사들이 지금 다 목숨 걸고 덤빈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이겨줘야죠. 우리가 나서야죠. 네, 그래? 그러면 탄핵시켜 드릴게. 이렇게 가야는. 윤석열보단 난 거죠 지금. 그렇죠. 걸고 덤비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 파기환송심 이 15일 이거 계속 강행을 하려고 하고 그 뒤에도 연기 요구 이거 안 받아들여지는 이거 무조건 안 열리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재판이 안 열리게. 네. 그렇죠. 고법 단위에서 막아야죠. 맞아요. 그 인편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고법 단위에서 막은 거를 어떻게든 대법 차원에서 이제 계속 속행하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럼 대법도 이제 막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작전이라는 게 아무리 치밀하게 짜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사람은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네. 뭐 그래서 뭐 쟤네가 무너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다. 네. 맥스님이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올리시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5일 이전에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15일 이전. 15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5일 이전에 그 판은 보인다는 거지. 그걸 안 받아들이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 결정들을 저기 법원 쪽에서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탄핵 카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미 그려지는 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에서 물러서지 않는 한 너무나 예상 가능한 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플랜 B론이랑 지금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심하냐 민주당이 그런 얘기 가지고 적절한 민주당에 대한 적절한 압박을 제외하고는 큰 싸움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 오히려 그게 저들이 바라는 바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도 정확히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민주당 내 내분 또는 지지그룹 내 내분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고요. 여론조사에서 5% 10%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망할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한덕수판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서 한 짓이거든요. 네. 이거를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절대 그게 변하지 않고 있다. 또는 심지어는 뭐 최근 여론조사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중도층 지지세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단단하게 다시 달라붙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저들도 무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오히려 이제 그럼 다시 카드가 그쪽한테 넘어가는 거지. 그럼 그 전까지는 논쟁을 하더라도 이 분위기, 분노의 화살을 법관들한테 돌려야죠. 예, 저 카르텔한테 돌려야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설득해야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왜 내 투표권 뺏어가냐. 절대로 6월 3일 이전까지는 내 투표권 뺏길 일 없다. 라고 하는 게 60, 70%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의지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분 같은 거 하나도 없이 무슨 타격 받은 것도 없이 정말 그냥 무시무시하게 이글 하고 있으면 쫄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말이 됩니까? 그럼 되게 무서울걸? 진짜. 대통령을 쥐네들이 뽑겠다고? 네. 판사 몇 명이서? 웃기는 짓거리죠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세력이 물론 이제 계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지막 카드까지 자꾸 나오게 네.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그 카드까지 안 썼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몰려 있고 그들도 두려울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이후는 그 전까지 대충 사바사바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상태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없었던 개혁.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까지 어떤 민주당 정부도 감히 벌일 수 없었던 싸움. 이게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국면이야. 예. 그들이 칼 뻗고 덤비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냥 버티겠어요? 이거는 그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서우면 도망가는 놈이 생길 거예요. 예. 예, 저는 분명히 그들 중에 일부가 배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 합쳐서 지금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게 그 진의 그 언론들도 다 지금 사설이 다 그래요. 네. 승산이 없다는 식으로 다 쓰고 있어요. 예.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덕수도 마음에 안 들고 김문수도 마음에 안 들고 대법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예. 될 것 같지 않거든.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이대가 나선 걸로 봅니다. 아니 이쪽에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서 판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세력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칼 빼들고 이제 나선 거죠. 예. 칼을 빼드는 겁니까? 옷을 벗는 겁니다. 옷을 왜 벗습니까? 열이 나서. 칼은 없습니다. 칼을 가져다니지 않습니다. 예, 참 나이가 뭔지. 그래, 더웠다 추웠다 해요. 그렇지. 열이 올랐다 내렸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참. 예. 그때 또 얼마나 추운데요. 네. 못 살겠어요. 우리가 요 비슷한 세대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갱년기.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갱년기까지는 아직 아닌데요. 학교 다닐 때 진짜로 갱년기. 불렀던 노래가 나이 서른의 우린이었어요. 난 그 노래 생각을 하면 화가 나요. 예. 나이 서른에 우린 뭐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노래 불렀어. 예. 나이 서른이 뭐 애기지. 그러니까 나이 50대도 이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마 70까지 갈 걸. 내가 80이 된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예. 서른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빨리 이러고 있겠지 또 그때. 예. 서른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20도 중요하고 서른도 있고 마흔도 중요하지만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예. 나이 서른 지나면 끝날 줄 알았지 난. 무슨 젊은 날에 뭐 그런 꿈을 갖고 있을까 뭐 이딴 그렇지. 가사가 있었어. 예. 젊은 날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 대중가요 중에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 그 노래들을 참 많이 불렀는데 조금 세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휴 어린 게 오늘 어린이날 아닙니까? 저희 그렇지. 30까지 용돈 드립니다. 서른까지는 그리고 그게 무슨 법마다 다른데 법에 보면
36인가 34까지가 청년일 청년, 예. 네. 청년지원법 등등등이 이제 그렇게 해서 되죠. 그게 30대 중반까지는 청년이야. 아무튼. 네. 애긴 거지. 뭐 애기라기보다는 네. 예. 젊은이 나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달라지는 건 이게 눈이 나빠지고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예, 뭐 편해지고 이런 건 없다. 예. 나는 그 나이 되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네. 왜 좀 성숙해서 어른이 돼서 마음이 뭔가 풍요로워지고. 네. 욕 나올 뻔했어요. 절대로 정말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옛날이 더 즐겁었다면 더 즐거웠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옹졸해지고 막 더 관대해지지 않아. 더 옹졸해지고 막 더 화가 나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7만 쪽을 읽었다고? 말도 안 돼, 진짜. 예,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언론 이야기를 일부 더 하셨는데 좀 더 짚으실 거 있어요?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2.3 계엄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한 번도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죠. 그 전이라고 해서. 근데 그 뒤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들의 카르텔은 카르텔이라고나 쳐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확실하게 멤버가 정해져 있는 조직적인 움직임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론은 언론도 이제 고위 간부들이나 일부는 그 카르텔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다가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다 오늘 기사에 한국일보만 일단 2개를 가져와 보았어요. 법원을 정치로 끌어들여 사상 초유 대법원장 탄핵 저울질에 판사들 동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쓴 거지? 예. 그래서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이 민주당의 이런 논의 때문에 판사들이 막 동요하고 있다는 거지. 막 분노하면서. 막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저더러 제목을 바꾸라고 한번 해주세요. 바꿔보세요. 정치의 법원이 뛰어들어. 그치. 사상초유 대법원장 탄핵당할 일을 하자 판사들 동요. 그렇죠. 딱 이게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아니 실제로 판사들이 동요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은 더 가고 내용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목만 봐도 딱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일보 또 이번에는 헌법학자를 동원했어요. 네. 또 오늘이에요. 헌법학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개헌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한덕수가 개헌한다고 하면서 3년만 한다고 그래서 다행이래요. 우와, 나는 정말 이걸 보면서 이 수준인 거야 지금. 네. 이 정도면 한국일보가 노골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와. 지금 이 판에 무슨 개헌이고 나발이고야.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오늘 그랬다니까. 오늘 헌법학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랬어요. 왜 그 동아일보도 내란 과정에서는 조선중앙일보랑 좀 달랐잖아요. 네. 아유. 그치. 이게 요 국면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같이 이제 뛰어듭니다. 이제 네. 동아일보도 개선판에서. 아니 그래서 이게 언론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조금도 나아지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됐든 치러졌다고 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언론이 또 어떻게 나올까요? 아유 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계속 이렇게 꾹꾹 참으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걸까요? 네.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지. 제가 일단 한국일보 맡길게요. 해보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국일보는 잘 해보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자 사설만 이렇게 쫙 이렇게 네이버에 보면 왜 네이버 뉴스에서 오피니언 들어가서 사설만 딱 하면 오늘 거 쫙 뜨잖아요. 네. 보면 가관이에요. 대대대대행 이거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대대대행 아주 신이 나셨어요. 막 여기저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웃긴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막 이런 데 있잖아. 왜 걱정하는 거야? 김무수도 걱정해. 한덕수도 걱정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네 이재명만 욕해서는 너네 미래가 없어.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 없으면 너네 진짜 큰일 나.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네. 자기들의 미래가 없으니까. 나는 그것도 웃겨. 무슨 이렇게
다중인격이야. 네. 이랬다가 저랬다 일관성도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탄핵은 안 되고 윤석열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네가 사과를 아예 안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식이에요. 뭐야? 어쩌자는 거야? 그렇습니다. 뭐 언론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그거죠. 이 언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고민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잠깐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정 박사님한테 생각보다 언론이 조이대 물고 빨고 안 하더라고. 물고 빨고는 안 하지만 욕도 안 하잖아. 물고 빨고 전 절대 언론은 대법원 욕 못합니다. 아, 그럼요. 네, 김명수 체제를 제외하고 나면, 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네, 그때 우리법연구회부터 해가지고 뭐 그때 난리친 거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네, 그 보수계에서 만들어진 대법원에 대해서는 절대 한 마디도 못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막 물고 빨고 응원해주고 막 드디어 대법원이 중심을 지켰다라든가 막 이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저것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것만 해도 승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김문수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해도 한덕수, 김문수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왜 비판을 안 하냐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죠. 비판해야지. 네. 그들이 그럴 정신머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라도 뭐랄까 자기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문수? 한덕수, 김문수 중에 누가 돼야 되고 뭐가 빨리 이런 판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적극적으로 막 코치하고 이러지 않아서 그나마라도 전 그러진 않아. 또 이제 신나게 중계를 하더라고. 예. 김문수가 이제 태도가 뭐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김문수가 공무 우선권을 주장하잖아요. 네. 공무 우선권이 있다 나에게. 너네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빠? 네. 법적인 조치를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김재원 데려와서 김재원이 와와와와 하니까 뭔가 언론이 약간 신났어. 네. 그걸 뭐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좀 신나게 중계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신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좀 안타까운 거지. 그럼 걔네들한테도 그 얘기는 해야지. 사법 리스크. 아 그렇죠. 해야지. 네. 둘 다 사법 리스크. 둘 다 사법 리스크지. 둘 다 내란 공범 피의자인데. 네. 한덕수는 내란 리스크고 김문수는 사법 리스크죠. 뭐라고? 네? 김문수는 정거 7번. 아 그거는 뭐 이제 이미 이제 다 받은 판결 받은 거니까. 아 그렇지. 그건 리스크가 아니지. 근데 이제 김문수는 국무회의 참가를 안 했던가? 그렇죠, 안 했죠. 거기 사법 리스크가 없어? 네. 거기는 내란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 나 왜 몰랐어? 그걸 몰랐다? 그리고 사과하라고 할 때도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말하면 내란 선동, 내란 동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죠. 예. 국무회의 참가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거 아세요? 그 목사 그 이름 뭐지? 정광훈. 이름 생각이 안 나. 질질 운 거요? 울고 불고 콧물 눈물 해서 정광훈 구속됐다고 그때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쯤에 왜 코로나 때 했잖아요. 코로나 방역 한참. 울고 그래서 그 한겨레가 보도 있잖아. 한겨레를 걸었어. 허위 사실로. 왜요? 그래서 뭐가 허위 사실인지 말을 끝까지 안 했대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게 울기는 했는데 불진 않았다. 뭐. 아니 언론중재위원회 명백한 영상이 이거네. 눈물 콧물. 눈물은 흘렸지만 콧물은 안. 이 기사를 걸었을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 걸었나 건다고 한 건가? 예. 눈물 콧물 중에 콧물 부분에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아니 영상이 있는데 저거 뭘 걸지? 저거를 해가지고 난리 났어. 눈물 콧물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건가? 그래. 김문수 정광훈 구속에 눈물 콧물 한겨레 보도 언중이 제소. 네. 분명히 눈물 콧물 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콧물은 안 나왔다. 난 눈물만 흘렸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오류를 짚진 않았대. 한겨레 보도는 가짜 뉴스다. 그러면 뭐가 가짜냐? 네. 그 말은 하잖아. 목사님께서 갇혀 계시지만 또 우리가 면회도 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집에서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문재인과 저 주사파들을 모두 체포해서 그곳으로 잡아놓고 우리 목사님 빨리 석방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늘 함께 있겠습니다. 목사님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옵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사옵시다. 그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땅시옷을 못하는 거야? 사옵시다. 되게 사와야죠. 콧물도 조금 흘리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가짜 뉴스라고 원중에 예. 넣었대요. 네. 갑자기 우리가 영상까지 보고 왔네요. 그래. 우리도 거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본 거죠, 그냥 영상을 본 건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작권으로 거실 거면 당근 PD를 당근 PD가 들었어요. 아 그래 울먹이 그랬다고. 울먹였으나 눈물 콧물은 안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네. 네. 보니까 이제 해상도가 떨어져서 눈물과 콧물이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더러워. 원래 콧물을 우리 이봉우처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언론이 왜 한덕수, 김문수 욕은 안 하냐, 책임은 안 묻냐. 왜는 아니고 다 같은 한 패죠 뭐. 네. 한 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조이대 이렇게 비판 안 하냐. 네, 이게 이제 바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이제 언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무장 박사님. 아니라니까 기대가 없다니까요. 네, 비평이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물고 빨고 안 해서 다행이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이대의 당구용으로 하면 이른바 시네루가 잘 안 먹힌다. 3쿠션 잘 안 맞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국가기관 간 싸움에서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정말 민낯으로 이제 싸운 적은 사실 잘 뭐 없었는데 예, 문제는 많았지만 이 민낯으로 싸우기 시작한 순간 당연히 이제는 물러서는 쪽이나 약간 겁먹는 쪽이 진다. 예. 그리고 대법원의 특징은 이들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교정 수단이 없다는 점에 있다. 네. 예. 상당히 그러니까 제도 바깥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서는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수단 그나마 있는 탄핵으로 대답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들 좀 싸우셔라. 네. 아 진짜 그만들 싸우세요. 싸웁시다. 진짜 합시다. 그만 좀 싸우세요. 네. 정말로. 빡할 거 가고 네. 명확하게 할 거 명확하게 하는 정도 선에서 의견을 치열하게 이제 교환하는 정도 수준이면 충분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신경 쓸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는데 대법원이 뭔 짓 한 거야?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쵸.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 상대 쪽에서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지금 김문수가 당무 우선권 하면서 한덕수랑 막 말 잘 안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막 신나잖아요. 웃기죠 아주.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 내부 의원들도 좀 만나보고 토론하면서 이런 건데 그 뭐 뒷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인식 수준은 굉장히 높고요. 이 사태가 정확히 뭔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뭐 만장일치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사람들 약간씩의 의견이 다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다 보여주지 못해.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선 우리도 물론 이제 방임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압박 정도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